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에 들어갔지만 유럽 증시는 열렸고요.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 시장은 오픈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조기 폐장이 됐지만 그 부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헤드라인으로는 유럽 증시 하락의 이유, 가스 문제로 하락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하나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3대 국가의 대표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 같은 경우에 소폭의 상승 전환을 성공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프랑스 깍 지수, 독일 닥스 지수 모두 1%, 2%대의 하락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이제 가즈프롬 가스관 중단 소식,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무기한 중단을 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는 쪽이 독일이죠.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낙폭이 가장 큰 그런 모습이었고요. 사실은 경제 지표의 타격이 조금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시장의 반응은 쇼크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잠시 후에 천연가스 가격도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PMI 보겠습니다. 이날 유로존 PMI가 발표됐는데요. 기준선이 50입니다.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이번에 경기 축소로 전환됐습니다. 세부 국가별로 봤을 때는 영국은 여전히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지금 경제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쪽이 바로 독일이죠. 독일의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시장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임 총리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됐는데 트러스 외무장관이 선출이 됐죠. 보수당 인물입니다. 그것도 강경 보수의 인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금 감세 쪽, 이제 친시장주의, 친기업주의입니다. 성장을 외치는 그런 인물이고요. 외교 방향도 이런 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장 중심으로 나간다고 하면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인물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월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영국의 상승 이유는 사실 유가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펙 감산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강세고 유럽 종합주가지수는 이런 에너지 기업, 광산 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이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볼까요? 천연가스 물론 장 초반에는 가즈프롬 이슈로 인해서 30%대의 폭등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출발이 됐는데요. 이후에 상승폭을 거의 반납을 하면서 종가 수준으로는 11.8%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좀 돌리면서 마무리가 됐고 종가 수준은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이슈가 장기화된다 그러면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이슈임에는 분명합니다. 이게 전면적으로 중단이 된다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가 존재하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2.5개월 후에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의 상황도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체크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반론이 좀 두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죠. 이 중단 전에 가동률도 이미 뭐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부분, 20% 정도 됐거든요. 여기에 이제 각국에서 지금 가스 비축량을 잘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월의 목표인데 그 목표치 85% 비축량을 채우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히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전역으로 봤을 때는 비축량이 한 80% 정도는 도달했다라는 소식 간밤 포착됐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겨울이 얼마나 추울까의 여부에 따라서 겨울의 수요도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는지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원자재 시장이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쇼크 수준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 상품거래소의 반응 체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조기 폐장하고서 조금 전에 또 개장을 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거의 미동이 없이 보합 근처에서 지금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유가의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10월부터 하루 10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가능성도 계속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결국 감산 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총 생산량이 1억 배럴 정도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미미합니다만 정책의 선회 가능성에 사실은 시장은 예의주시하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10만 배럴 증산 계획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딱 그만큼의 감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은 다음 회의인 10월 5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가의 상황은 한 이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했을 때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하단 라인은 80달러, 90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어제 환율이 쇼크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연결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세계는 어떤 상황인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경제가 부진하다 보니 유로 화의 가치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1대1 패리티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하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7월 기준 CPI 10%를 넘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두 자릿수 물가 수준이고요. 독일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이죠. 37%의 PPI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도 기습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지준율 인하가 발표가 됐죠.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중국의 인민은행 통화 정책 방향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결국 경기 둔화 방어하기 위해서 선택이라는 분석이고요. 이와 함께 코로나19 고강도 방역은 일부에서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시 봉쇄 이슈가 추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가치의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상으로 그것을 일부러 유지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통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굉장히 많죠. 엔저로 인해서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 극대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 참고적으로 GDP는 플러스 0.5%입니다. 다른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선전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우리 원화 가치의 하락, 원화 절하와 맞닿은 이슈입니다. 어제 달러당 원화 가격의 이 환율이 1,37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인데요. 압도적인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제는 1,400원까지 상단이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좀 잘 버텨주고 있어서 연준의 긴축이 정당화되고 있어 긴축의 움직임이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회색 라인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와 우리나라의 환율과 같이 이제 궤를 하는 모습을 그동안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면 달러당 원화 가격의 이 환율 상황이 조금 더 튀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유럽 상황이 더 맞물려 있어서 원화의 가치 하락의 폭이 더 큰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무역 수지 적자 폭도 확대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환율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서 과거엔 좀 어떤 패턴을 그려왔는지 보겠습니다. 환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두 가지 시각으로 시나리오를 갈라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시스템 리스크로 인한 환율의 급등이라고 한다면 시장 전체에 매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만 시스템 리스크 없이 환율 문제를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시장 전체는 보수적으로 보되 업종별로는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황과 현재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좀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환율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시스템 리스크 과거 당시 두 차례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1997년도, 1998년도 당시에 폭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사태 때도 한번 급등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그 수준과 비슷한 각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맞닿아 있는 상황인데 각도가 다릅니다. 이전에는 단기간으로 폭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현재는 각도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해진 부분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와 같은 점, 다른 점 찾아보겠습니다. 과거의 두 차례 시스템 리스크 당시에는 보시면 GDP 대비 대외 채무 비율 같은 경우 현재와 비슷한 수준까지 좀 치솟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 외환 보유액 대비했을 때 단기 대외 채무 비율이요. 현재 이 수준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때라 대비책이 워낙 없었을 당시라 같이 좀 튀는 모습이었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는 아직까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을 이어서 좀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국가 부도 위험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CDS 프리미엄이 대폭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건전성의 문제죠. 시장의 하락을 대비해야 하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현재까지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산출한 결과로는 아직까지 건전성까지는 가지는 않았고요. 수익성의 문제라는 평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하는데 다만 IT 관련 섹터의 변수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은 하나의 포인트로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을 때 앞서서 시스템 리스크의 그 흐름과 좀 다른 부분이 포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종별로 그러면 영향력을 구분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업종별 단기 영향 보시면 제조업 평균 상회하는 영향을 받았었던 쪽이 기계, 장비, 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운송장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수출 데이터 때문에 그렇죠. 운송장비 안에서 최근 자동차 섹터가 강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확장 국면으로 플러스 영향을 받았었던 섹터가 섬유, 가죽 제품과 비금속 광물, 금속 가공 제품 등입니다. 단기 영향으로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평균 위쪽으로 보시면 기계 및 장비와 운송 장비, 컴퓨터 정자 및 광학기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플러스를 나타냈었던 가장 강했던 제조업 평균 상회 쪽은 화학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을 밑돌지만 확장 국면으로 수출 데이터가 좀 양호하게 나타나서 수출 단가 조정 여력이 컸던 쪽으로 보시면 석탄, 석유 제품과 목재, 종이, 인쇄, 일체, 금속 제품이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때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바이오 이야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바이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 종양학회 일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론 뉴스, 즉 뉴스에 팔아라 매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 제시해드렸고요. 출연자들에게 그 부분을 좀 점검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임상 종양학회 일정이지만 매출이 잡히기 시작한 키워드로는 당시에 8월 4일에 카티를 제시해드린 바 있고요. 카티의 대표적인 종목이 앱클론이라는 점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2배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 개장 중계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키맨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목표는 25,000원까지 열려있다. 그러나 이제 지지선은 28,000원 수준이 붕괴가 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딱 어제 25,800원까지 터치를 하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안하시면서 따져보셔야겠고요. 세론뉴스에 대한 부분, 바이오 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종양학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섹터, 특히 1차 초록을 공개한 종목 위주의 어제 급락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개장 중계하면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그려가면서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을 그리는데요. 차화정, BBIG, 태조, 이방원 이런 핫
키워드에 대한 단상을 좀 해봤습니다. 보통 과거의 사이클상 1차 상승기 때는 기대감으로 올랐죠. 특히 이벤트 일정 전까지. 대표적으로 게임이 그렇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 전까지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신작이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주가의 부진을 면치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상승기의 모멘텀으로 제공이 되는 쪽은 업황이 확장되는가,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는가의 여부, 그리고 수출 소식이 지속적으로 잡히는가 여부입니다. 단기 급등을 하면서 핫 키워드로 언론에서 많이 공개가 됐을 때 오히려 그 이후에 오버슈팅 후에 단기 급등에 대한 매물이 나타나는 조정기를 거치는데요. 그 이후의 흐름을 이제는 좀 준비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그 세 번째 단계 2차 상승기 시기에는 모든 섹터, 모든 종목이 가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남은 기업, 숫자가 찍히는 기업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기 마련입니다. 특히 과거에 수출 소식, 발주 소식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가 기대했었던 만큼의 이익률이 나는지에 따라서 급등과 급락이 종목별로 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업황이 확장되는 것을 좀 뒷받침하는 추가 수주 소식이 들려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월간 한지영, 어제 한지연 연구위원께서 출연을 하셔서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이런 핫 키워드 안에서 살아남을 기업이 무엇인가, 살아남을 섹터가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 방산이 가장 유력하다는 코멘트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 정부 정책도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방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도 그렇고요. 정부의 수출도 방산 쪽으로 굉장히 세일즈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사실 방산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 가지는 이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정부 예산은 경기와 무관하게 예산돼 있는 편성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정 금액이 계속 이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와 무관한 섹터라는 한 가지의 키워드까지 좀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